자금성의 붉은 장벽 너머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던 2012년의 그 해, 겨울을 기억하십니까?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운 권력 교체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서는 천년 왕조의 흥망성쇠를 결정지을 거대한 소용돌이가 치고 있었습니다. 최근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후진타오와 원자바오의 귀환은 지난 10년간의 무리한 정책에 대한 기술 관료 집단의 마지막 반격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권력의 체스판 위에는 더 깊고 뿌리 깊은, 그리고 정권의 진짜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집단이 존재합니다. 바로 혁명 원로의 자제들인 태자당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경천동지할 변화 속에서 그들이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한때 어깨를 나란히 했던 형제들이 왜 등을 돌리게 되었는지, 그 숨겨진 내막을 깊숙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2012년 권력의 공백기에 서 있던 한 남자의 모습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그는 최고 권좌에 올랐지만 마치 자금성에 막 입성했으나 군권을 상징하는 호부를 아직 손에 쥐지 못한 젊은 주인과 같았습니다. 사방은 굶주린 늑대들로 가득했습니다. 전임 정권이 남겨둔 노신들, 특히 군부를 장악하고 있던 동북의 호랑이 쉬차이허우와 서북의 늑대 궈보슝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들의 눈에 중남해에 앉아있는 주인은 그저 허수아비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사석에서 이 남자가 말을 잘 들으면 5년 동안 머물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갈아치우겠다는 무시무시한 말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당시 병참을 담당했던 구진산의 광기는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그는 베이징의 금싸라기 땅에 자금성을 본뜬 장군부를 짓고 황금으로 만든 배와 불상을 쌓아두며 부를 과시했습니다. 누군가 그를 조사하려 들면 그는 책상 위에 다리를 올리고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아느냐며 비웃었습니다. 이것은 정권의 정통 계승자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행위였습니다. 이처럼 입지가 불안정하고 언제든지 허수아비로 전락할 수 있었던 절체절명의 순간에 목숨을 걸고 첫 칼을 휘둘러준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류위안 상장입니다. 당시 총후군부 정위였던 류위안은 군사위원회 확대회의라는 삼엄한 자리에서 쉬차이허우와 궈보슝, 그리고 살기등등한 장성들 앞에서 원고에도 없는 폭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군 내부의 거물 탐관오리였던 구진산을 정조준하며 내 관직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부패한 관료들을 잡아내겠다고 외쳤습니다. 당시 구진산의 배후에 군부의 두 거물이 버티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것은 문자 그대로 목숨을 건 혁명이었습니다. 류위안의 이 외침은 단순히 개인의 정의감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같은 군대 대원 출신인 동기생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한 헌신이었습니다. 당시 태자당 서클 사이에서는 이 강사는 우리 아버님들이 피를 흘려 세운 것이니 절대로 간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류위안과 그 무리들에게 현재의 지도자는 가업을 지켜낼 맏형이었고 쉬차이허우 일당은 그저 집을 지키는 관리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류위안은 반부패라는 예리한 칼날을 갈아 정중하게 맏형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내가 악역을 자처하고 판을 벌려놓을 테니 이 칼로 탐욕스러운 간호들을 정리하고 위엄을 세우라는 무언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당시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정치적 동맹을 넘어 피로 맺어진 형제와도 같았습니다. 류위안은 이것이 형제가 힘을 합쳐 호랑이를 잡는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두터운 미소 뒤에서 칼을 건네받은 남자의 눈빛이 서서히 변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피 묻은 칼을 받아든 남자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계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칼이 간호들을 죽일 수 있다면 언젠가 자신을 공신이라 생각하며 자만하는 이들도 베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었습니다. 나를 도와 강산을 지켜준 이들이라면 언젠가 내 자리를 위협할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는 불안함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 잔의 술은 의리로 마셨지만 그 술 기운이 가시기도 전에 배신의 쓴맛이 예고되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자리가 견고해질수록 군 측의 명망이 높고 자존심 강한 류위안 같은 인물들은 점점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태자당이라는 말을 들을 때 지도자보다는 류위안의 호방함과 담력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모든 이들이 자신만을 우러러보는 유일한 존재가 되고 싶어 했던 남자에게 사사건건 훈수를 두는 옛 형제들은 제거해야 할 장애물에 불과했습니다. 혁명 가문의 자제들이 가장 절망하고 믿기 힘들었던 비극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015년의 마지막 순간
공안의 실세였던 왕샤오문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면서 소름 끼치는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왕샤오투스는 거대한 정치적 압박 속에서 공안 내부의 부패뿐만 아니라 충격적인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윗선의 명령을 받아 류이안 등 태자당 핵심 인물들을 제거하기 위한 비밀 공작을 기획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산당 내부의 폐쇄적이고 특수한 홍색 귀족 사회에서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비록 잔혹한 투쟁이 있을지언정 집안 형제들에게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성문화되지 않은 가규가 존재해왔습니다. 권력에서 밀려나 은퇴를 하거나 감옥에 갈지언정 목숨을 빼앗는 극단적인 수단은 쓰지 않는다는 것이 이 계급이 유지해온 마지막 안전판이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마당에서 자랐고 그들의 부모들이 함께 목숨을 걸고 혁명을 했다는 유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절대 권력의 눈이 먼 이는 이 마지막 선마저 짓밟으려 했습니다. 이 소식이 붉은 담장 안으로 퍼져나갔을 때 태자당의 혈맹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한때 그를 지지했던 동료들은 깨달았습니다. 단상 위에 앉아있는 저 인물은 더 이상 예전에 순박했던 이웃집 형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자신에게 칼을 쥐어준 동맹마저 제거하려는 배신은 그 어떤 정치적 견해 차이보다 치명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베이징 정가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를 지도자가 아닌 규칙을 파괴하는 괴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연말에 내려진 공은 적고 관은 많다는 역사적 판결에 대해 그 누구도 나서서 변호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서 신뢰의 잔이 깨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신뢰의 균열은 단순히 개인적인 서운함을 넘어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거대한 공포로 변해갔습니다. 북중미와 유럽의 평론가들이 베이징의 정치를 분석할 때 흔히 놓치는 지점이 바로 이 대원이라 불리는 집단 거주지에서 자라난 홍색 귀족들의 유대감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국가는 단순히 통치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조상들이 피로 일궈낸 가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업을 지키기 위해 맏형으로 추대했던 인물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태자당 내부에서 거대한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정치는 죽고 죽이는 전쟁터라지만 그들에게는 수십 년간 묵인되어 온 보이지 않는 성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지붕 아래서 자란 형제들의 목숨만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불문율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말 왕샤오경이 자백한 그 충격적인 음모는 이 성역을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류위안 상장은 태자당 내에서도 상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국가의 기틀을 닦았던 전설적인 지도자였고 류위안 본인도 군 내부의 썩은 살을 도려내는 데 앞장섰던 강직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향해 암살의 칼날을 겨누었다는 소식은 베이징 홍색 귀족 사회에 소름 끼치는 경고장을 날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오늘 류위안이 표적이 되었다면 내일은 우리 중 누구라도 그 칼날 아래 놓일 수 있다는 공포가 대원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집안의 질서를 유지하던 최소한의 인간적 도의와 가규가 소멸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단상 위의 인물은 강산을 지키는 든든한 형님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위해 형제도 몰라보는 괴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릿한 배신감은 두 번째 술잔에 담겨 태자당 구성원들의 목목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 술잔에는 의리 대신 의심이 담겼고 충성 대신 증오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사석에서 더 이상 그를 우리들의 대표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를 규칙을 파괴한 자 혹은 정통성을 잃은 자로 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단절은 실제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2025년 말에 발표된 역사적 공과에 대한 문서에서 그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태자당의 침묵은 가장 강력한 거부권의 행사였습니다. 그들은 침묵을 통해 선언한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우리의 형제가 아니며 우리가 부여했던 정당성 또한 거두어드리겠다고 말입니다. 이러한 내부의 붕괴는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이를 더욱 극단적인 고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자신을 지탱해주던 혈맹이 적으로 돌아서자 그는 더욱 폐쇄적인 친위 세력과 이른바 간호라 불리는 집사들에게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간호들은 근본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충성심이 아니라 이익을 쫓아 모인 무리였고 그들이 벌이는 행각은 태자당 출신 정통 관료들이 보기에 구역질이 날 정도로 저급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몰락의 징조인 세 번째 술잔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정치적 배신이 뒷덜미를 서늘하게 만들었다면 이어서 터져나온 경제적 스캔들은 그들의 도덕적 자부심마저 짓밟았습니다. 태자당 집단은 지난 수십 년간 전력과 석유, 그리고 금융과 군수 산업을 장악해왔습니다. 비록 그것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부의 축적이었다고 할지라도 그들 나름의 논리로는 자신들이 국가의 기간 산업을 관리하며 당의 가업을 지탱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소위 우아하게 먹는다는 인식이 그들 사이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태자당의 전통적인 지배 영역을 피해서 자신만의 비자금을 만들기 위해 손을 잡은 이들의 면면을 보았을 때 그들은 생리적인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그 비자금의 핵심에는 최근 동남아시아를 떠들썩하게 만든 KK 단지와 그 배후에 있는 샤즈장 같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샤즈장을 단순한 범죄 조직의 수장으로 알고 있지만 그의 배경을 파헤쳐보면 중남해의 최고 권력층과 연결된 거대한 거미줄이 드러납니다. 샤즈장은 중국 교상연합회의 상무 부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이 단체의 회장은 지도자 가문과 사돈 관계에 있는 재벌이었습니다. 이들이 미얀마 접경지대에서 벌인 일들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수준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인신매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를 매매한다는 끔찍한 소문들이 사실로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베이징의 홍색 귀족들은 경악했습니다. 대국의 지도자라는 인물의 친인척과 수하들이 고작 그런 하류 범죄자들과 어울려 더러운 돈을 나누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견딜 수 없는 치욕이었습니다. 류위안이나 장유샤처럼 정통 군인 가문에서 자란 이들의 눈에 이것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가문의 수치였습니다.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혁명가들의 후예들이 동남아시아 뒷골목의 양아치들과 손잡고 사기를 쳐서 돈을 번다는 사실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었겠습니까? 국가기구가 범죄 조직의 보호막이 되어주고 그 대가로 챙긴 검은 돈이 권력자의 금고로 흘러들어간다는 증거들이 하나둘씩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샤즈장의 진술서가 베이징에 도착하고 국가안전부 내선들이 개입된 끔찍한 추문들이 폭로되었을 때 태자당 집단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이 세 번째 술잔은 오물로 가득 찬 술이었습니다. 이 술을 마시는 순간 그들이 지켜왔던 체제에 대한 마지막 존중마저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수치스러운 통치를 끝내고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세 번째 술잔에 담긴 오욕의 역사가 태자당 내부를 들끓게 했다면 이제 이어지는 네 번째 술잔은 그 권력의 뿌리인 자금줄을 완전히 끊어내는 단호한 집행의 잔이었습니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지만 그 총구를 움직이는 것은 결국 거대한 자본의 흐름입니다. 2025년 말 베이징의 정가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으나 물밑에서는 지도자의 비밀 금고를 정조준한 정교한 수술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작전의 서막을 알린 것은 우리가 흔히 중국의 유리왕이라고 알고 있는 푸야오 유리의 차오더왕 회장의 갑작스러운 은퇴 선언이었습니다. 2025년 10월 사중전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들려온 그의 퇴진 소식은 단순한 경영 일선에서의 물러남이 아니었습니다. 차오더왕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거대한 인맥의 지도를 펼쳐보면 그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그의 형인 차오더가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푸젠성의 부성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당시 푸젠성의 성장은 바로 현재의 일존이라 불리는 그 인물이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이들의 관계는 단순한 정경유착을 넘어 지도자 가문의 자산을 관리하고 세탁하는 핵심적인 거점이었습니다. 차오더 왕은 중국 교상연합회의 명예회장이자 상장기업협회의 부회장으로서 합법적인 기업 활동에 탈을 쓰고 권력층의 검은 돈을 세탁하는 가장 신뢰받는 간호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견고한 성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외부의 압력과 내부의 배신이 결합하면서부터였습니다. 미국 사법부가 캄보디아의 태자 그룹 소속 천즈를 기소하고 영국 정부가 그의 자산을 동결하면서 그와 연결된 다국적 세탁 네트워크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폭로되었습니다. 이 네트워크의 한 끝에는 인신매매와 보이스피싱의 온상인 미얀마 KK 단지가 있었고 그 돈줄의 중간 지점에 바로 차오더 왕이 수장으로 있던 교상연합회가 있었습니다. 지도자 가문의 조카인 치밍정이나 사돈 관계인 CP그룹의 쉐고민 같은 인물들이 이 추잡한 비즈니스 모델의 배후에 있었다는 사실이
문서로 증명되었습니다. 장유샤와 류위안 상장은 이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부정부패가 아니라 국가의 최고 권력층이 반인륜적인 범죄 산업과 결탁했다는 사실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군부의 실세인 장유샤와 원로들의 지지를 받는 후진타오는 이 문서를 탁자 위에 올려두고 최후의 통첩을 보냈습니다. 군대의 부패는 우리가 정리할 수 있지만 국가의 지도층이 국제적인 범죄 조직의 비호 아래 장기 매매와 사기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대내외적으로 공표된다면 공산당의 집권, 정당성은 그날로 끝이라는 경고였습니다. 이 강력한 압박 아래서 지도자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금고지기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오도 왕은 황급히 은퇴를 선언하며 몸을 숨겼고 상장기업협회를 통해 권력의 자금을 굴리던 이후 이만은 전격 체포되었습니다. 지도자의 집안으로 흐르던 모든 수혈 통로가 차단된 것입니다. 이것은 소리 없는 정변의 가장 치명적인 한 수였습니다. 전선에서 싸울 장수들이 미묘하게 등을 돌리고 곳간의 열쇠를 쥔 관리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상황에서 권력의 정점에 앉은 인물은 자신이 거대한 유리병 속에 갇혔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명령을 내려도 그것을 실행할 자금이 없고 그 명령을 수행할 충성스러운 수하들이 조사를 받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차오더 왕의 은퇴는 단순히 한 기업가의 퇴장이 아니라 일존 체제를 지탱하던 비밀스러운 경제 공동체가 해체되었음을 알리는 조종이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술잔을 마신 권력자의 주변에는 차가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한때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칼을 휘둘렀던 형제들은 이제 감시자가 되었고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던 집사들은 쇠고랑을 찾습니다. 돈과 명예, 그리고 혈맹의 의리까지 모두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오직 고립된 권력의 초라한 그림자뿐이었습니다. 2025년의 겨울은 그렇게 한 시대의 종말을 향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술잔은 흩어진 마음을 뒤로하고 각자의 길을 떠나는 작별의 잔이었습니다. 최근 한 달간의 흐름은 마치 누군가 쾌속 재생 버튼을 누른 것처럼 경천동지할 신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모든 신호는 단 하나의 결론, 즉 한 시대의 천명이 다했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징후는 유력한 후계 구도의 소멸이었습니다. 2025년 12월 14일 전 인민대표대회 부위원장 왕빙첸의 영결식장에서 세심한 관찰자들은 경악할 만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차기 지도부의 핵심으로 거론되던 마싱루이의 화환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의전과 서열을 목숨처럼 여기는 베이징의 관료사회에서 이런 행사의 화환 명단에서 누락되었다는 것은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이것은 앞서 실각한 허웨이둥의 길을 그대로 밟는 수순이었으며 지도자가 공들여 세운 후계 라인이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어지는 신호는 권력의 가장 날카로운 칼날인 공안계통, 즉 칼자루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최근 미국과의 펜타닐 협상이라는 중차대한 자리에 당연히 나타나야 할 공안부장이자 금독위원회 주임인 왕샤오체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부장인 쉬다퉁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공식적인 설명으로는 사중전회의 정신을 전파하기 위해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하지만 이는 3세 아이도 믿지 않을 군색한 변명이었습니다. 왕샤오용이 지도자의 류위안 암살 음모를 폭로했다는 소문과 맞물려 이 부재는 단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지도자가 가장 신뢰했던 최측근의 칼날이 이제는 주인의 목을 겨누고 있거나 혹은 이미 그 칼자루를 빼앗겼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고 결정적인 장면은 2025년의 마지막 밤 군부 좌담회에서 연출되었습니다. 이미 오래전 예편하여 야인으로 지내던 태자당의 정신적 지주 류위안 상장이 당당하게 군복을 차마 입고 제일 앞줄 정중앙 이른바 C포지션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회의 내내 단 한 번의 미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전쟁터의 전권을 위임받은 감찰관이 반란군을 신문하는 듯한 위엄이었습니다. 그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 것은 회의장 맨 뒷줄 구석에서 초라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지도자의 친동생이었습니다. 태자당의 실권자인 류위안과 장유샤가 군권을 완전히 재장악했음을 전 세계에 선포하는 순간이었으며 지도자 가문의 인물들이 변방으로 밀려나 청산의 대상이 되었음을 상징하는 비극적인 대비였습니다. 현재 중남해는 이미 조용히 새로운 핵심 협조조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후진타오와 원자바오라는 노련한 정치가들이 마쿠에서 방향을 잡고 왕양이 당무를, 후춘화가 정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유샤와 류전리가 군권을 틀어쥐고 실질적인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때 모든 것을 결정했던 일존의 남자는 이제 막이 내리기 직전의 쓰레기 시간이라 불리는 마지막 연극을 연기하는 역할만 남았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대했던 왕조가 내부로부터 무너져 내린 진짜 내막입니다. 칼을 빌려 세력을 키웠으나 결국 배신으로 끝이 났고 탐욕으로 시작했으나 고립으로 마감되는 역사의 필연적인 귀결입니다. 권력은 영원할 것 같지만 규칙을 파괴하고 신뢰를 저버린 권력의 유효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2026년의 새해는 이처럼 낡은 시대의 잔해 위에서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형제라 믿었던 이들의 칼날과 자금줄을 끊어버린 냉혹한 현실, 그리고 범죄 조직과 결탁한 도덕적 타락이 한 시대를 어떻게 끝장냈는지 우리는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거창한 구호와 요란한 선전도 무너진 정당성과 실추된 명예를 되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공포로 세운 성벽은 안으로부터 무너지고 의리를 저버린 지도자는 가장 어두운 밤에 홀로 남겨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장엄했던 무대의 조명이 하나둘씩 꺼지고 이제 관객들은 다음 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목소리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배신과 탐욕, 그리고 오만함이 빚어낸 이 경천동지할 대서사시는 여기서 일단락됩니다. 하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시대를 차분히 준비하며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권력의 무상함과 역사의 준엄함을 동시에 보여준 이 사건은 후세에 오래도록 기억될 교훈이 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는 순간을 함께 지켜봐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단원의 막이 내리는 오늘,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품고 내일을 맞이해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